이거 어디부터 했죠? 강제경매 시작. 이건 지금 2강이잖아요. 강제경매. 이거 아닌데? 잠깐. 1강 강제경매 네, 그거 하시면 돼요. 예. 해서 저번에 실행 요건까지 했죠. 그래서 이제 강제경매 의의한테 강제경매라는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그 집행권에 표시된 이해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경매시키는 방법이라고 설명드렸어요. 채무자의 특정 재산으로 담보되어 있는 일본 채권. 이제 이게 가장 대표적인데 차용증은 개인과 개인밖에 모르잖아요. 두 사람밖에. 그죠? 이제 등기가 돼서 근저당이나 이런 거는 그 이제 제3자한테 공시가 돼서 뭐 이렇게 되는데 압류 차용증은 이제 당사자들이 얘기하지 않으면은 이제 모르기 때문에 채무자의 특정 재산으로 담보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일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제 차용증을 얘기하는데 채무자가 이미 다른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특정 재산을 포함한 채무자의 소유의 모든 재산을 경매시킨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근데 이제 차용증으로 그냥 돈 달라니까 안 주니까 그렇게 하면은 뭐 어떤 그 채무자의 어떤 소유의 재산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채무자 소유자의 부동산 소유자의 그 물건에 가압류하는 거죠. 개인은 가압류한다 그랬잖아요. 가압류해놓고서 일단은 가집행 해놓고서 잡아놓고 꼼짝 못하게 해놓고서 그 다음에 소를 지게 하는 거죠. 그 가압류 그 상태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죠? 아무것도 못하니까 일단 잡아놓고 내가 채권이 있다 하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채무자가 나는 아니다 하고 소를 제기하면은 그게 이제 금방 판결이 내서 집행권을 받아서 하면 되는데 이게 채무자가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내가 거꾸로 답답한 채권자가 소를 제기해서 그 판결문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잘 알고 있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집행 본원이라고 하지만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서 판결문 금원 얼마를 지급하라 하는 판결문을 받아서 그거에 기한 그 부동산을 경매해야 돼요. 그런데 경매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의 부동산을 하나 했는데 이제 가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한테 20억의 채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 이거 B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이게 한 10억밖에 안 해. 요거는 알고 있는데 다른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에 가압류해야 되잖아요. 일단 가라는 사람이 여기에 가압류해갖고 가압류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 가압류하고 소를 이제 제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위에 당사가 되잖아요. 그죠? 그 민법에 이 A라는 사람의 재산을 알려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민법 민사집행법 민법이 아니고 민사집행법에 있는데 그 재산명시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뭐 다른 재산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 재산들을 해서 이거만큼의 재산을 전부 다 가압류할 수 있어요. 그죠?
이해 당사자가 아니면은 이거 재산명시 신청을 못 하는데 이 소송에 기한 재산명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이해 당사자가 되니까. 그래서 이 법원에 가압류해놓고 소를 제기해놓고서 소송이라는 거죠. 소를 제기해놓고서 이 사람에 대한 A라는 사람의 재산이 뭐가 있는지 알려주시오 하고 재판부에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 이것도 하나의 소송이에요. 소송을 재산 명시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의 재산이 쭉 나오게 돼요. 그렇게 하면 그 재산이 만약에 뭐 이렇게 한 세 개가 있는데 요게 5억, 요게 뭐 한 10억, 요게 뭐 한 7억 이렇게 있다면은 다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0억이 넘는 거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과잉경매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이제 과잉경매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10억 하면 20억 딱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거를 하든지 요렇게 세 개를 하든지 하여튼 20억이 조금 넘게 한 세 개 정도 벌 수 있잖아요, 그죠? 벌어서 하고. 근데 만약에 이게 네 개를 다 하게 된다면은 나중에 채무자가 과다하다. 그러다 하나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제 주변의 감정 이런 거를 시세 이런 것을 알아봐서 할 수 있는 것만 여기 자기의 재산에 대해서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강제경매 얘기하면서 이제 이런 이제 재산 명시 신청해서 그 사람이 채권까지 할 수 있는 방법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 A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의 소송을 하려면은 일단 소송에 소장을 제기해 놓고서 내용이 좀 틀려도 상관이 없어요. 일단 소송 제기해놓고 그러면 거기에서 보증명령 틀린 내용 신청서에 틀리는 사항이 있으니까 이제 보정해라고 보증명령 내려오잖아요. 보증명령 내려오면 그때 소를 제기해서 이해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주민번호를 써야 되는데 모른다. 그렇게 하면 소를 제기해서 소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소장 가지고 동사무소 가면은 주민등록 초본을 떼줘요. 원래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옛날에 세군들이 이런 걸 많이 써먹었어요. 그 다음에 채권 주심하는 사람들. 상대방한테 해야 되는데 중요한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일단은 해놓고서 소송을 해놓고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D라는 사람을 소송해놓고 이 사람은 주민번호를 알아야 되는데 채권 주심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나 때렸다고 폭력으로 해놓고서 그럼 이해 당사 되잖아요. 소장을 제기했으니까. 주민번호 알아놓고서 그 다음에 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허점이 많아요. 이런 게. 이미 안 다음에 끝났으니까 안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하고 해도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서초동에 관계하고 다닐 때 제가 그런 거 많이 하고 다녀요. 저는 그때 당시에는 막내잖아요. 그 업계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많이 하고 다녀서 이런 것도 있다. 근데 이제 그런 법무사, 변호사 이런 분들은 잘 얘기 안 하죠. 왜냐하면 자기네들 노하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도 알려드린 거고요. 그리고 특정 재산을 포함한 채무자 소유의 모든 재산을 경멸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 특정 재산을 알려니까 이런 재산 명시 신청까지 해서 해야 된다. 근데 20억이 아니고 여기 10억인데 8억이다. 빌려주면 8억이다. 그렇게 하면 이거 하나만 하면 되죠. 그죠? 하나만 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이런 부동산이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그냥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쓰고서 소장 제기해 놓고서 그 다음에 주민번호 해갖고 동사무소 가서 알아서 그때부터 또 진행되고요. 고정명령 내려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경매를 많이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해요. 경매를 많이 하게 내가 진행하고 왜냐면 내가 그 경매를 의뢰하는 사람한테 컨설팅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는 민사집행법 제80조 내지 160조 공동경매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했는데 집행권을 이제 그 재판에서 집행권을 받아서 해야 되고요. 저기 보면 또한 집행령이 부여된 공중윤서를 말한다. 이제 뭐 그런 거 그러니까 판결 받아도 되고 우리가 차용증 빌려주고 나서 이제 불안하니까 이제 공증 쓰잖아요. 예, 공증 이것도 확정 판결 효력이 발생되는 거니까. 얘가 이제 그렇게 해도 되고요. 집행권의 법적 성격은 사인간의 권한의 의무관계는 판결 절차와 같이 관련된 형성을 통하여 확정되는 관계로 집행권은 실제적 청구권의 정도를 조사하지 않고 곧바로 사실적 형성인 권리 실현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즉 판결을 통한 관련적 소산이 집행권이며 이런 강제집행을 신속히 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소송에 처음에 소송을 제기하는데 이게 진정 소송이 맞냐 안 맞냐는 따지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심리해서 한다 이제 같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행권의 종류. 확정된 중국 판결이 있고요. 더 이상 부풀어갈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고 이 종국 판결, 이행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얼마를 지급하라는 집행권이 된다. 이에 형사 판결이나 확정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얼마를 지급할 채무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지급하라고 하는 거죠. 법률 관계를 형성하거나 확인했을 뿐이어서 집행 권한이 될 수 없다. 형성 판결이나 확인 판결은 얘기하는 거예요. 저 위에 종국 판결과 이행 판결만 집행 권한이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가집행 선고 판결. 가집행 선고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으면 선고하는 판결이다. 이행의 소에 1심 또는 2심에서 승소한 경우 비록 피고가 항소 또는 상소한 경우에도 예 없이 가집행 선고를 하도록 하고 있어 즉시 가집행할 수 있다. 이제 승소해서 채무자가 피고가 항소하든 안 하든 그거를 이제 일단 가집행 이제 집행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어디 있냐면은 제가 좀 이자법 얘기했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여기 나오죠. 그 제6조에 있어요. 요새 한번 찾아보세요. 소송 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저번 강의 때 이자를 얘기했는데 거기에는 100에 40 이내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돼 있는데 그건데 이내 받을 수 있지만은 각 지자체에 따라서 대통령령에 이한다. 이런데 그 대통령령이 이한 게 12%예요. 그래서 확정 판결 이후에 돈을 그 이후서부터는 12% 받을 수 있다. 근데 여기는 또 이제 완전히 판결이 끝나지 않는데 완전히 대법원 2심에서도 판결이 끝날 수가 있죠. 항소를 안 하면은 1심에서도 항소를 안 하면은 확정 판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도 상소한 경우에도 가집행을 먼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항소할 건데 가집행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나는 채무자는 어떻게 해야 돼? 가집행 못한 게 처분금지 가처분이지. 그러니까 법무사 변호사만 돈 버는 거예요. 계속 서로 계속 공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하고 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소송 촉진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그 법률에 거기 한번 읽어보시면은 1심 판결하고 2심 판결하고 승소했는데도 이게 질질 끌고 돈을 안 주고 뭐 또 항소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일단은 그 뭐 다 가집행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가집행할 수 있는 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가집행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소송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다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법률을 우리가 그 하나하나 들어가서 잘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따라서 상고심에 대한 항소나 상고가 있더라도 항고심의 이행 판결문은 집행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경매를 얘기하는 거니까 1심 판결 받아서 바로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경매 신청한다는 거는 그 강제 집행한다는 거잖아요. 뭐 임의 경매나 강제 경매나 둘 중에 하나인데 집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심에 대한 있고요. 이를 인정한 것은 재판에서 패소한 피고가 판결의 집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승산 없이 상소를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확정된 지급명령. 그래서 우리가 할 때 지급명령 신청도 민사집행법을 한번 좀 읽어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지급명령이라는 것도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가 확정판결 받았다고 해서 또 돈을 안 주면은 뭐 어떤 그런 것들을 주라고 판결했는데 안 주면은 또 소송을 해야 돼요. 그러면 소송하면 또 2번 하는 거잖아요. 그럼 또 시간 가고 어쩌고 하니까 소송할 때 지급명령까지 같이 신청을 해야 된다. 그러면 시간도 절약되고 한꺼번에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이다. 근데 이제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거 이제 판결, 이제 확정 판결이나 뭐 이런 것들에 같은 효력이 되는 거는 화해조서, 조정조서, 청구의 인납조서 등과 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어 집행권이 된다. 화해조서는 당사자가 화해하고 판사 앞에 작성한 조서를 말한다. 재판 도중 당사자가 원하거나 판사가 원하는 경우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후일을 대비하여 미리 화해 조서를 작성해 가는데 이를 재소전 화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서는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에 의뢰돼 조정이 성립된 경우 작성하는 조서를 말한다. 인납조서는 이제 원고의 청구에 대해 피고 그대로 드리면서 작성한 조서. 미리 어떤 계약을 하면서 조서를 꾸미는 거죠. 이제 조서를 꾸미는데 어떤 종류를 하느냐에 따라서 3가지로 나누는데 화해조서가 있고 조정조서가 있고 청구 인납조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화해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상가임대차에서 많이 써요. 상가임대차에서 화해조서를 뭐로 쓰냐면은 임차인이 보통 우리가 10년을 보장해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5%의 1년, 묵신 갱신되면 1년, 연장되고 어쩌고 하는데 주인이 계약을 하긴 하는데 5년만 하고 뭐 다른 걸 하고 싶어. 그런데 계약하기 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보면은 뭐 재개발 재건축 하기 위해서 정확한 날짜를 거의 비슷한 날짜를 정하고 뭐 고지하고 뭐 이렇게 내용을 자세히 써야지 강제입행 내버릴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또 소송을 해야 되잖아요. 소송을 했는데 안 나가면 쫓기면은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화해조서를 미리 써서 5년 계약을 하되 5년 뒤에는 화해조서 쓰면서 그 내용이 뭐냐면은 5년 뒤에는 임대인이 요구에 의하면은 나간다. 이렇게 조서를 꾸미는 거예요. 근데 이 조서가 그냥 뭐 우리가 꾸미는 이런 조서가 아니라 변호사가 써서 거기에 공증하는 식으로 해줘야 돼요. 그럼 돈이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화해조서
서초 양재 가면은 화해조서만 전문으로 하는 저기 변호사도 있어요. 상법 전문 법무사 뭐 그런 사람들이 이걸 해줘요. 좀 비싼데 그래도 이거 주인들은 이거 하고 싶어해요. 어디? 강남에 아니면은 상권 아주 그 월세 비싼데 이런 데는 한 100만 원 주고도 주인들이 화해조서 쓰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화해조서 그 대법원 판결이 있어요. 그 우리가 상가임대차 보법이 특별법이라서 우선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해조서에 의한 거는 이게 우선한다. 대법원 판결. 그래서 제가 저번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냐에 따라서 내가 임차인 편이면 저거 하면은 귀찮다고 하사서 꽂아서 안 쓰게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임대인 편이면은 임차인을 사서 꽂아서 이게 쓰게 해서 아이 뭐 그때 가서 또 뭐 어떻게 됐으면 이렇게 사기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좋아하니까, 그죠? 그래서 그때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 어떤 내용인지 알면은 우리가 또 저기 중개하는데 그런데 편하기 때문에 이걸 좀 설명을 드렸어요. 일반인한테 강의할 때는 그냥 그런 거 있다는 것만 얘기해요. 뭐 안 써먹을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절대 다수가 공유주의다 보니까 이제 설명했습니다. 이런 것도 있다. 그런 것도 있고 공중된 금전 채권 문서가 있고요. 금전 유가증권 채무 이행에 관한 증서로서 공중된 것을 말한다. 설명했고요. 강제 경매를 통한 채권 회수 절차, 채무상환 독점, 뭐 이거는 뭐 우편으로 발송하고 하고, 이제 보존 처분하기 위해서는 가압류해야 된다. 개인이기 때문에 이제 가압류한다는 거지만 이제 공공은 뭐 지네들이 알아서 하니까 여기다 뭐 강의하는 데서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압류 취하고, 이제 금액을 하게 되면은 금액이 이제 높을수록 공탁 금액이 있잖아요. 가압류. 예, 그 금액도 생각해서 하셔야 돼요.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님. 소송 또는 지급 명령 있죠. 지급 명령 설명드렸고요. 판결 또는 지급 명령 확정. 판결을 더 이상 다툴 수 없어 확정되거나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2주 내에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만약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정상적인 소송으로 전환된다. 그죠? 일단은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의를 제기하면은 정상적인 조정 절차 처음에 소를 제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정상적인 소송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유예 기간을 둬요. 그 안에 아무 일이 없어서 그냥 한다고 하면은 정상적인 소송 가는데, 이제 양쪽이 얘기를 해서 합의해서 하면은 정상적인 소송을 안 가고 그걸로 그냥 끝낸다 하는 얘기예요. 이제 집행권을 이제 받아서 이제 뭐 집행권이고 이제 정본이라고 해요. 정본을 받아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해서 하는 거고요. 강제집행.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경매 종료로 경매되면서 변제받아 채권을 충당하면 되는 거고요.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예금에 대해서는 추심명령하는 거고, 2차 보증금에 대해서는 전부명령, 기타 살인도구 등에서는 집행관을 동원하여 경매를 실행하여 충당한다. 동산에 이제 강제집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이제 구분점. 집행권의 유무는 강제경매는 이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임의경매는 불필요. 이제 등기등본에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가 있고. 그다음에 강제경매의 공신력은 판결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재판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 임의경매 불인정 이건 이제 근저당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공신력이 우리 그 저거는 등기부등본은 공신력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뒤집어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인정이고요. 배당관계는 강제경매 강제경매 이제 가압류 이런 걸로 하는데 가압류는 안분 배당한다. 뒤에 이제 안분 배당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설명드릴 거고요. 근데 임의경매는 근저당은 근저당이 다 배당이 되고 나서 남아야지 배당을 한다. 후순위 것들은 그리고 집행대상은 일반 재산이고 임의경매 저거는 이제 강제경매는 말씀드렸지만은 다른 거 다 재산명의 신청해서 다른 것까지 다 할 수 있지만은 임의경매는 거기에 등기부등본에 그거에 한정돼서 돼 있잖아요, 그죠? 그거의 담보물에 대해서만 한다. 그리고 강제경매는 도달주의다. 그리고 임의경매는 도달주의 원칙이지만 일부 발송주의도 채택한다. 공통점은 집행기관이고요. 집행기관은 집행법원이고 같고 압류 효력 발생 시기는 경매 신청 등기할 때 그 경매 기입 등기 있잖아요. 경매 무슨 타경 얼마 이렇게 해서 경매 기입 신청 될 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다 하는 거고요. 경매는 취득 시기가 등기한 날이 아니고 이거는 대금 완납한 지. 왜 그럴까요? 대금을 어디다 갖다 내요? 거기 앞에 등기소송 법원마다 거기 자체 은행이 상주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내지만은 대금 낼 때 낙찰, 예? 낙찰 증명서를 갖고 해서 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거기서 낙찰 잔금 그 다음에 이제 낙찰 잔금 내라고 또 이렇게 서류가 날아가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이제 내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은행에서는 그거 보고 잔금하고 영수증을 끊어줘요. 그럼 이제 그거 두 개 가져가면 그때부터는 산 거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매할 때는 등기한 날을 소유자로 치죠. 그죠? 근데 이제 잔금 낸 날 양도시기 할 때 이제 그런 것도 치는 거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제사세 매기거나 하고 할 때는 등기된 날로 고시해서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소유권 이전이 등기한 날로 되지만은 경매 목적은 법원에서 증명해 줄 수 있다. 그래서 확정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취득 시기는 대금 완납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자가 된다. 그렇지만은 나중에 처분하고 어떤 행위를 하려면은 등기를 해야 된다.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경매 이제 장점, 단점은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이런 거에 설명 안 드릴게요. 행위 능력. 우리가 이제 부동산 매매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능력이나 거의 비슷해요. 매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 있어야 된다. 무능력자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를 단독으로 유한 경매 신청을 할 수 없고 법정 대리에 의해서만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요. 매수 신청인이 될 수 없는 자, 채무자. 채무자는 당연히 경매 입찰을 할 수 없지요. 강제경매에 있어서 부동산 소유자. 이게 채무자하고 부동산 소유자가 틀린 이유가 소유자는 아버지예요. A라는 사람인데 B가 아들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부동산 A라는 부동산을 경매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아들을 꼽아갖고 하는 게 아니라서 부동산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부동산 소유자 걸로 한다. 재경매의 경우에는 종전 매수 신청입니다. 재경매라는 거는 경매를 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다시 경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페널티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경매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입찰을 했어요. A라는 사람이 입찰해서 낙찰받았는데 그래서 요 잔금날에서 A라는 사람이 미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그 미납하니까 다시 한 달 뒤에 재경매. 재경매돼서 B라는 사람이 낙찰받았어. 이 사람은 못하잖아요, 그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매수 종전의 매수 신청이. 그 B라는 사람이 낙찰됐는데 이 사람이 또 잔금 내라고 한 달 뒤에 이렇게 했는데 잔금 날에 또 미납했어. 그러면 이때 이제 또 재경매 하잖아요. 재경매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못 하잖아요. 그죠? 재경매 하는데. 어쨌든 이 B라는 사람은 여기 사이에 이제 요 날짜에 잔금 나온 날짜에 못 냈지만은 책에는 뭐 일반적인 책에는 3일 전에 납부하면은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요 기간에 그 이자 납부 지연 이자 그것만 물면 돼요. 그런데 얘도 지금 미납했잖아요. 그죠? 얘도 미납하니까 그럼 얘가 또 살아. 얘도 요 기간 안에 납부하면은 된다. 근데 여기에서 여기 미납한 요 기간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지연 이자는 물어야 되죠. 그죠? 이렇게 된다. 순서가. 이게 왜 그러냐면은 경매가 계속 들어오잖아요. 계속 들어오는데 이렇게 안 하면은 그 경매가 계속 이제 적치가 되고 하고 하니까 그 경매 부분에서는 어쨌든 이 사람을 여기에서는 이 사람한테 이제 우선권을 여기에 납득해서 줬지만은 그 미납된 이 순간부터는 이게 누구라도 먼저 내는 사람 가져가라. 그래야지 빨리 하나 떨어버리고 또 다른 경매를 진행할 수 있어. 네, 그래서 그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그 집행관의 거의 집행관 또는 거의 친족은 할 수 없는 거고요. 경매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 거의 친족, 집행관법 제11조 2항에 있어요. 우리는 집행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알 필요 없고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집행법원을 구성하는 법관, 그 안에 이제 종사하는 직원, 주사들 그런 사람들은 할 수 없다. 근데 먼 친척한테 시키면 그렇죠. 거기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매수 신청이 될 수 있는 자, 채권자. 채권자는 당연히 할 수 있죠. 임의경매에서도 부동산 소유자. 그러니까 임의경매에서는 이제 근저당에 의해서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자기가 대처자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하고 이제 그 가압류나 이런 거는 강제징면은 이제 못하게 막아놨어요. 이제 뭐 세금이나 뭐 이런 것들 소송에 의해서 확정 판결된 거 이거는 확정 판결이 아니고 이거 저기 등기부에 등재된 걸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당 부동산의 제3 취득자. 근데 뭐 밑도 제363조 2항이 있어요. 한번 시간 나서
읽어보세요. 대리인에 의한 매수 신청. 경매 매수는 그 민사소송법 소송법상 소송행위가 아니므로 대리인은 변호사가 아니어도 되며 대리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대리인은 민법상의 임의대리가 갖추어야 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즉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하고 인감증명서를 집행관에 제출합니다. 법원에 따라 입찰 후면에 이임장 양식을 인쇄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여기에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따로 제출을 해야 된다. 그런데 원래는 정식으로 하면 그 공인중개사도 매수신청 대리 정식으로 하면 수수료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매수신청 대리 그거를 법원에 신청해서 등록해서 거기에 그 매수신청 대리 공제증서 있어요. 공제증서 끊고 요새 2억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냈는데 지금 23만 얼마인가 냈어요. 끊고 하면은 정상적으로 수수료 받을 수 있어요. 부가세도 받을 수 있고. 근데 그런 매수신청 대리인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있는데 법무사법, 변호사법 위반이기 때문에 수수료만 안 받으면 돼. 수수료 안 받고 다른 사람한테 해주면 돼요. 대리는 할 수 있는데 수수료를 받으면은 위반이다. 이제 그러면 이제 공중에서는 매수신청 대리 그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 매수신청 대리를 내야 되죠. 법원에 가서 정상적으로 내야 되고요. 그렇게 안 하고 해서 돈을 받으면은 자기 집은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시려면 해야 되고 아니면은 영원히 입당금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꼭 여러 중개 하다 보면은 서로 좋을 때는 싸게 사주고 뭐 할 때는 아무 소리 안 해요. 나중에 뭐 약간 좀 뭐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건 안 해주면은 그런 거 안 해주면은 이제 자꾸만 태클 걸죠. 그러면 또 이게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몰랐는데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고 하면 또 이런 또 들고 아는 사람이 또 조금 안다고 얘기를 해줘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할 수는 있지만은 조심해야 된다. 받으려면. 경매 목적물의 취득에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경우는 그런 자격이 있는 자만이 취득할 수 있다. 관청의 증명이나 허가를 필요한 경우는 서로 부동산의 매각 허가일까지 보완하면 되고 경매 신청에는 증명이나 허가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이행해야 된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는 과수원이나 논답 이런 거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제출하라고 특별 매각 조건에 나와요. 근데 특별 매각 조건에 없으면 안 해도 돼요. 근데 이제 거의 나오니까 이제 또 어떤 얘기냐면은 지목상은 전이나 답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뭐 잡종지 그런 거 안 하고 뭐 잡종지로 이렇게 실제로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거에 이제 집행관이 봐서 좀 괜찮은 사람 같으면은 실지 현황이 전답이 아니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요구하지 않는데 좀 까탈스러운 집행관은 이런 거를 특별 매각 구간으로 다 넣죠. 그래서 해야 되고 근데 이제 경매를 하게 되면은 이제 뒤에 또 얘기하겠지만은 우리가 신통기획이나 공공재개발 이런데 재개발 지역에 요건이 그래서 지정이 되면은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요?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이잖아요, 그죠? 강남 3구만 있는데 다 해제가 되고, 근데 이제 신통기획이나 공공재개발 이런 데는 다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였어요. 그거를 살려면은 무주택자야 되고, 가장 뭐 다른 조건도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다음에 들어가서 2년 동안 살아야 돼요. 그런데 경매를 사면은 토지거래 허가제가 필요 없다. 네. 그러니까
토지 거래 허가제 안에 진짜 팔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역으로 생각하면은 짜고 치면 돼. 그죠? 제3자에서 경매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리 이런 거 다른 사람이 못 받게 막 복잡하게 막 해놓고서 뭐 소유권 이전총 가등기나 뭐 이런 걸로 막 쭉 해서 뭐 가처분 이런 여러 개 막 집어넣고 그러면 남들이 못 하잖아요. 그럴 때 서로 매매 약정 금액에 딱 써서 낙찰받은 찍어서 그럴까? 네, 찍어서 그래서 더 이상 얘기 못 하겠어요. 네. 하세요. 나중에 안 찍을 때 좋은 이런 거 있으니까 얘기해드릴게요. 강사님 그냥 하세요. 네, 네. 앞으로는 저희 식구만 네. 볼 수 있는 영상으로 하게. 네. 예, 그래서 그 제가 한 2번 정도 그렇게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컨설팅 해주고 사람들이 토지 거래가 하는데 꼭 팔아. 아니 그걸 떠나서 뭐 재개발 나는 그런 게 아니라 꼭 팔아야 되는데 뭐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 방법이 뭐 있냐 해서 뭐 물어보러 찾아왔는데 와서 가지사상 친척을 하나 세워갖고 근저당, 가압류 이런 거 한 3가지 집어넣어갖고 걸리면서 힘들게 만들어 놓고 했었어요. 낙찰 받아서 우리 입찰장에 갔는데 낙찰 받았는데 사람들이 옆에서 웃으면서 하는 거야. 야, 저 사람 미쳤다. 뭐 미치긴 미쳐. 정상적으로. 그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임야나 이런 거 사면 이런 거 이제 꼭 팔고 싶은데 돈이 필요해서 근데 이제 뭐 맹지고 이래서 잘 안 팔리는 거 거꾸로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짜고 치고 가압류를 걸든지 가압류하면 소를 쟁여야 되니까 또 불편하면 짜고 치고 근저당 넣고 경매하면은 어쨌든 그 시간이 지나면 낙찰이 되잖아. 근데 이제 만약에 그 금액에 자기 원하는 금액에 너무 저조하게 됐다. 그럼 그때 가서 취하면 돼. 그런데 시도도 안 해보면은 안 팔리면은 머리 아프잖아. 근데 맹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것도 컨설팅 해주고 또 수수료 받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방법은 다 있다. 부동산의 매각 방법은 매각기일이나 호가경매 매각기일은 입찰을 개찰하게 되는 기일입찰 그리고 또 입찰 기간 이내 입찰하게 하여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기간 입찰에 몇 가지 방법이 있고 집행법원이 정하는 매각 방법에 따른다. 부동산의 매각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대법원 규칙 법제 103조. 옛날에는 호가경매인데 뭐 요새는 호가경매 안 하니까 옛날에 이제 있다는 얘기만 아시면 되고요. 기일입찰. 기일입찰은 이제 요새 이제 법원에 가서 신청서에 써갖고 봉투에 넣어서 이제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한번 해볼 거예요. 뒤에 가서 이제 어느 정도 권리 분석하고 분석하고 해서 봉투 있으니까 신청서 인터넷에서 출력해서 여기서 한번 써보고 낙찰금 정해서 써보고 딱 보관했다가 가장 가깝게 쓴 사람한테 뭐 상품도 주고 가능하면 주고 하면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동기부여도 되고 기간 입찰은 요새 이제 많이 안 하는데 그래도 이제 크거나 하나씩 해요. 며칠부터 우편으로 며칠까지 입찰을 해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우편으로 법원으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며칠 날 이제 공개 까는 거죠. 네, 그런 거고요. 시법과 국법의 차이. 이제 그전에는 이제 경매 근거는 민사집행법, 민사집행규칙 및 민사집행에 관한 많은 예규가 있다. 종전에는 법원 경매가 민사소송법에 의해 수행됐으나
그 민사소송법으로 해서 호가 경매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많으니까 이제 민사집행법이란 그 민사집행 규칙 뭐 이런 것들을 또 만들어서 그 이제 경매 사항을 좀 분리해서 좀 디테일하게 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2002년 7월 1일 날 이제 새로 발효하게 만들었고요. 6월 30일까지 경매 신청과 접수된 사건은 민사소송법에 집행되고 벌써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거의 없어요. 이제 소송법에 의한 거는 이제 다 사라졌고요. 이게 그 무슨 얘기냐면은 그 전에는 그 예고등기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요새 예고등기 찾아보기 힘들죠? 근데 예고등기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그 저기 뭐야 알려주는 거잖아요. 좋은 제도인데 경매를 하게 되면은 그게 소멸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예고등기를 법원에서 직권으로 이제 예고등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문제점이 많다 보니까 이제 폐지가 됐어요. 근데 지금도 가끔가다 보면은 이제 아직 사건이 됐는데 어떤 사유에서 그 뭐 해결하고 소송하고 이 끝날 때까지 쭉 있다가 한 10년 있다가 딱 하나 튀어나오겠어. 그럼 이제 아직 예고등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크거나 하나 있는데 거의 사라졌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안 하면 돼요, 그냥. 머리 아프니까. 이제 국법은 알 필요 없고, 신법은 최저 매각 가격. 이제 처음에 이제 감정 가격이죠. 거기에 입찰 보증금은 10%. 만약에 10억이면은, 감정 가격 10억이면은, 입찰 보증금으로 입찰하러 갈 때 10%니까 1억. 현금, 그전에는 이게 이제 신법이 시작하고 얼마 안 때까지는 그 만원짜리로 이렇게 뭐 다발로 1억씩 갖고 다니는 사람 그러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 가면은 이 돈 세는 기 은행에 가면 돈 세는 기계 있잖아요. 그게 있어요. 그게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는데 이제 혹시나 해서 그 서울은 없는데 저 강원도 속초, 서산, 뭐 전라도 이런 데 가면 노인네들이 이 돈을 현금으로 가져와. 그리고 세야 되잖아. 그거 언제 세고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세고 있다. 예,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은행에 집행법원에 가면 다 은행이 있어요. 이제 거기 은행 통장 하나를 개설해서 거기서 그 돈을 넣어놓고 그날 아침에 일찍 가서 거기서 수표 한 장을 찾아가고 했다가 만약 떨어지면 다시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 요즘 편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저처럼 뭐 이렇게 안 하는데 농민들은 그렇게 편리하게 해놨는데도 안 한다. 뭐 어쩔 수 없죠. 우리 어머니도 말하는데 공동입찰 대상. 그전에는 뭐 이렇게 제한해놨어요. 뭐 친정 부부, 친정 뭐 해서 뭐 이렇게 뭐 특수관계자에 한해서만 허가한다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그걸 이제 다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제한이 없어. 공동입찰은 제3자 누구라도 법인하고도 개인하고 법인하고도 공동입찰할 수 있는 거고 다 된다. 임차인의 항고보증금. 항고보증금은 낙찰대금의 10분의 1. 10%나 뭐 근데 이게 왜냐면은 경매를 해서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을 받아서 낙찰되면은 그냥 낙찰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걸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허가 기간이 있어요. 낙찰 허가 기간이라고 7일이 있어요. 7일. 이 사이에 이해 당사자, 채무자, 채권자 이 사람들한테 기간을 주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 낙찰을 했는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낙찰을 했는데 이 안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해놔. 그래서 만약에 이의에서 항고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 낙찰한 사람이 이제 지연이 되잖아요. 그런데 뭐 정상적으로 항고를 하려면은
이 낙찰 금액이 10억이라고 하면 10% 1억을 공탁을 해라. 공탁을 하고 이의를 제기해서 정식 항고해서 항고가 이제 소송이죠. 소송을 해라. 근데 만약에 공탁했다가 지면은 1억 날라가요. 그러니까 소송 촉진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왜냐? 당연히 이게 이제 그 채무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지연시키려고. 왜냐? 돈이 되긴 되는데 지금 안 돼. 한 달 뒤에 돼. 확실할 것 같아. 그렇게 하면은 지연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해갖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마냥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계속 하고 하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안 내면은 이제 보증명령이라고 내려와요. 공탁금을 내라 하고 보증명령 내려오는데 안 내면은 직권으로 취소시켜서 없애버린다. 그렇게 돼서 그 정식으로 7일 지나면 낙찰 허가.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잔금만 내면은 이제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되는 겁니다. 그렇고요. 부동산의 인도는 그전에는 뭐 명도 소송을 했어야 돼요. 인도명령 할 수가 없어서 그런 제도도 없고 명도 소송에만 의존할 수 있는데 이제는 그 대금을 납부함과 동시에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내릴 수 있는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한에 의하여 조명하는 경우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 그러니까 선순위 임차인이라서 대항력이 있는 사람들은 인도명령이 안 돼요. 왜? 그 사람은 인수해야 되니까. 근데 후순위라서 말소되는 사람들은 인도명령으로 안 나가고 버티면은 안 되잖아요. 그럼 소송 촉진 어떤 이것도 소송인데 이 경매가 진행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국법 사건에 의한 그런 거를 좀 개선해서 인도명령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간단하게 후순위는 강제 집행할 수 있게 쫓아내는 거죠. 집달관 시켜서 쫓아낼 수 있게 인도명령을 했다. 그래서 요새는 편하다. 그렇지만은 선순위 임차인한테는 안 된다. 그거는 따로 이제 협상을 해야죠. 그 보증금에 대해서 인수하는 금액만큼 주고 내버리든지 아니면은 뭐 다시 재계약을 하든지 뭐 해서 하면 되죠. 시법은 그 잔금 기일에 미리 납부할 그 전에라도 기간 안에 이 기간 안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허가가 떨어지면은 돈을 언제까지 내라고 이제 보통 한 달인데 내라고 이제 날라와요. 그러면은 이 기간 안에 언제든지 낼 수 있는데 옛날에는 잔금 날만 딱 냈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옛날에는 깡패들이 못 내. 잔금 날만 낼 수 있으니까 못 내게 하면은 날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폐단이 많아서 아무 때나 이 기간 안에는 내게 된다. 이렇게 있고요. 배당 요구는 10번만 얘기할게요.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가능하며 매각기 이전까지로 정해진다. 따라서 모든 권리가 확정된 후에 입찰에 참가하게 된다. 배당 요구의 철회. 시법에는 배당 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해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 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 요구 종기가 진행에는 철회하지 못한다. 왜냐면은 배당 요구를 했는데 그걸 철회하고 뭐 추가를 하거나 하게 되면은 이게 매수인이 선순위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채권을
1억으로 해놨다가 내가 2억을 받을 돈이 있는데 1억으로 먼저 1억에 대한 뭐 이런 채권 영수증이나 이런 걸 못 찾아갖고 1억만 해놓고서 추후에 하지? 하고서 1억만 신청해서 그러면 2억을 인수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또 배당 요구를 또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러면 그거 보고 낙찰한 사람은 권리 분석이 틀렸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안 되죠. 그러면 그 낙찰이 선순위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 하면은 낙찰이 꺼려지죠. 그렇게 하면은 본래의 목적이 경매에서 강제 집행해서 낙찰해서 환가해서 채권자들한테 나눠주고 종결해야 되는데 질질 끌어지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배당 요구를 하는데 부담이 예수인이 그 낙찰자가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바뀌지 않으면 상관없는데 이제 만약에 후순위 그 채권자들은 바뀌어도 어차피 소멸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가 상하냐? 또 다음에 그 후순위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했죠. 늘어났으니까. 그죠? 그러면 자기는 덜 받으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매수인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배당 요구 종기가 지나면은 처리하지 못한다. 이제 매각 방법은 이제 설명드렸고요. 전세권에 대한 권리 분석. 5분 쉬었다 할까요? 5분 쉬었다 하겠습니다.